10냥이면 됩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 비쩍 마른 여자아이 앞에서 국밥집 주모 막순이 전대를 풀었습니다. 아이의 발목에는 누군가 급하게 묶어준 듯한 천 조각 하나가 매여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 조각 한 자락이 훗날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변두리 청파나루 근처 저작거리에 막순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8배 나이에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이 국밥집을 홀로 꾸려가는 처지였습니다. 손등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막순의 국밥 한 그릇만큼은 저작거리에서 알아주는 맛이었습니다. 그날도 막순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뼈를 우려낸 국물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면 지게꾼이며 행상이며 하나둘 모여드는 것이 막순의 하루였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작거리 한쪽이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자, 이리 와서들 보시오. 일 잘하는 계집아이요. 헐값에 넘길이다. 인신매매상으로 보이는 사내가 깡마른 여자아이를 끌고 나와 좌판 앞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9살이나 됐을까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도 등을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것을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부모는 다 어디 갔대. 옆 사람이 받았습니다. 막순은 가마솥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구박에 시달려 풀이 죽은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 부모는 없는가? 막순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모류, 도성 외곽서 떠돌던 걸 거뒀을 뿐이요. 사정 캐물어 뭐 하시려고? 값이나 치르시오. 사내가 퉁명스레 답했습니다. 얼마면 되나? 막순이 물었습니다. 10냥이요. 한 푼도 깎을 생각 마시오. 막순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10냥이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일으킬 미천이었습니다.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 모아둔 마지막 돈이기도 했지요. 그런데도 막순은 망설임 없이 전대를 풀었습니다. 10냥이면 됩니다. 이 아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저 여편네가 미쳤나? 전 재산을 저런 데 쓰다니.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막순은 그런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가까이서 보니 발목에 천 조각 하나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때에 절고 흙이 묻었지만 가장자리만은 달랐습니다. 고운 수실로 작은 문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떠돌이 아이의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막순이 물었습니다. 연이라 하옵니다.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막순은 그 말투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작거리 떠돌이 아이치고는 너무도 또렷한 말씨였습니다. 정갈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연이야 무엇이든 일단 데려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막순은 연희의 손을 잡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는 내내 연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순의 손을 꼭 쥐고 따라올 뿐이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하자 막순은 미지근한 물을 데워 연희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때를 씻어내니 세상에 갈라진 발등 아래로 곱고 흰 살결이 드러났습니다. 손도 거칠긴 했으나 마디가 가늘고 길었습니다. 막순은 속으로 짐작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 집 자식은 아니었겠구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거라. 힘든 일은 시키지 않으마. 막순이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막순은 가게 뒷방에 연희를 누이고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연희가
문득 눈을 떴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연희가 물었습니다. 막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내가 가진 게 없다 한들 살아가는 모습이 곧 내 값어치다. 연희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도 아직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낯선 천장을 올려다보며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연희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씨앗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막순과 연희의 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낯선 아이를 데려온 과부 주모를 두고 다들 한마디씩 보탰지요. 곧 후회할 거야. 정신이 나갔지. 하지만 막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막순 스스로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결정이 막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년 후의 일이지만 그날 밤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순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전 재산을 다 써버린 탓에 당장장에 내다 팔 고기며 채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가마솥 옆에 쪼그려 앉아 빈 전대를 만지작거리는 막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야. 어서 세수나 하거라. 막순이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이미 눈치를 챈 듯 했습니다. 가만히 부엌으로 가더니 곡식 항아리며 솥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들어온 곡식이 어제보다 2돼 적사옵니다. 누가 셈을 잘못한 듯하옵니다. 연희가 불쑥 말했습니다. 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들어온 곡식의 양을 일일이 세어본 적도 없는데 아이는 한 번 보고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막순이 물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헤아렸을 뿐이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막수는 더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씨앗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아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그날부터 연희는 국밥집 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릇을 나르고 채소를 다듬는 작은 일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하루 손님 수와 들고 나는 곡식의 양을 정확히 헤아리는 일을 도맡게 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도 차츰 연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막순네 그 아이, 셈이 보통이 아니라더군. 그러게 어디서 저런 아이를 데려왔는지. 수군거림은 어느새 감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를 하는 곡물상 영감은 연희를 볼 때마다 못마땅한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어찌 믿고 일을 시킨단 말이오. 영감이 핀잔을 주었습니다. 근본이 무에 그리 중하답니까? 일 잘하고 정직하면 그뿐이지요. 막순이 단호히 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한 해, 2해가 흘렀습니다. 연희는 11살, 12살이 되어가며 점점 의젓해졌고 막순의 국밥집도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막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발목의 천 조각은 무엇일까? 어느 날 밤 막순은 연희가 잠든 사이 발목의 천 조각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장자리에 놓인 수실 문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한 민가에서는 보기 힘든 정갈하고 격식 있는 솜씨였습니다. 이 아이 대체 어떤 집안의 핏줄이었을까? 막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깊이 캐물어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희 자신도 너무 어릴 적일이라 또렷이 기억하지 못했고 그저 어렴풋한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막수는 결국 천 조각을 다시 곱게 접어 연희의 머리맡에 놓아두었습니다. 내 사연이 무엇이든 지금은 내 딸이다. 막수는 잠든 연희를 보며 나지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막순도 연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천 조각 하나가
훗날 한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한 나라의 부패를 드러내는 결정적 증표가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국밥집의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짐을 짊어진 보부상 도원이었습니다. 도원은 막순의 죽은 남편과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습니다. 장사길에 한양을 지날 때마다 국밥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막순이 자네 소문 들었네. 전 재산을 털어 아이를 데려왔다면서. 도원이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벌써 소문이 났는가. 막순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도원은 부엌 한쪽에서 그릇을 나르는 연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또래 아이답지 않게 정갈한 몸가짐과 또렷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저 아이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군. 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리 느꼈네. 허나 캐물어 무엇하겠나. 그저 잘 키울 뿐이지. 막순이 답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래전 죽은 친구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막순의 남편이었습니다.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다던 그 말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말의 뜻을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왠지 이 작은 인연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기별하게. 네, 자주 들르겠네.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도원이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든든하지. 막순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도원은 떠나기 전 연희를 향해 한 번 더 눈길을 주었습니다. 연희도 그 눈길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도원을 마주 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도원은 다시 등짐을 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국밥집의 하루는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막순도 도원도 연희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함이 머지않아 거대한 경당 앞에 고요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연희가 국밥집에 온 지도 어느덧 5해가 지나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티를 벗고 제법 의젓해진 연희는 이제 국밥집의 살림을 거의 도맡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어온 곡식이 쌀 2섬 단말, 보리 1섬이옵니다. 어제보다 손님이 늘었으니 내일은 더 드려야 할 듯하옵니다. 연희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막순은 그런 연희를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르친 적도 없는데 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글도 어디서 배웠는지 또박또박 잘 읽고 썼습니다. 네, 그 셈 솜씨는 대체 누구에게 배운 게냐. 막순이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그냥 눈에 들어오면 절로 헤아려지옵니다. 연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습니다. 연희 자신도 그 재주의 근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숫자와 글자를 보면 머릿속에 절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은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글을 가르쳐 주던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해서 붙잡으려 하면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밥집은 연희가 온 뒤로 눈에 띄게 번창했습니다. 정확한 셈 덕분에 손해보는 일이 줄었습니다. 연희의 단아한 인상 덕에 단골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어느새 막순네 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 성공을 곱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옆 가게 곡물상 영감은 여전히 연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계집아이 하나 들였다고 장사가 잘 되니 사람 일 모를 일이지. 영감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마시오. 우리 연희가 무얼 잘못했다고 그러시오. 막순이 발끈했습니다. 이런 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연희는 묵묵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양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어린 마음에도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또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주워온 아이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더라. 한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아이랑은 놀지 말랬어. 다른 아이가 거들었습니다. 연희는 애써 못 들은 척 물동이를 이고 돌아섰지만 가슴 한쪽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저녁상을 물렸습니다. 무슨 일 있었느냐? 막순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사옵니다. 연희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순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 사이에 떠도는 말을 모를 리 없었던 것입니다. 막순은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연희야,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말거라. 너는 내 딸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연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예 하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 도성 안호조 관아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조 참판 한치덕이 화려한 비단 도포를 두른 채 거드름을 피우며 아랫사람들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곡물 장부는 다 정리했느냐? 위에서 캐물으면 답이 막히지 않도록 잘 손봐두어라. 한치덕이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예, 대감,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서리 박억쇠가 고개를 조아리며 답했습니다. 한치덕의 눈빛은 번들거렸고 말투에는 권력에 취한 자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억쇠는 그런 한치덕의 명을 받들면서도 속으로는 무거운 한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박억쇠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전임 호조 좌랑 윤정학 밑에서 일하던 자였습니다. 윤정학은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관리였습니다. 허나 한치덕의 모함으로 영모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억쇠는 살아남기 위해 한치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허나 마음속 죄책감은 단 하루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감,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사옵니다. 박억쇠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이냐? 한치덕이 귀찮다는 듯 답했습니다. 곡물 수량과 장부가 맞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사온데 혹 누가 캐물으면 박억쇠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캐묻거든 잘 둘러대면 그뿐이다. 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한치덕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억쇠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치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윤정학, 그자만 없었다면 진작 내가 이 자리에 올랐을 것을.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이제 와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 말을 들은 박억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치덕이 윤정학을 모함했다는 사실, 그것을 아는 자는 이제 박억쇠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박억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의 작은 국밥집과 도성의 호조 관아, 전혀 다른 두 세계는 아직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 하나가 이미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실의 끝에는 연희라는 이름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밥집의 도원이 다시 들렀습니다. 장사길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빠짐없이 들르는 것이 어느새 도원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원이. 한양 소식은 어떤가? 막순이 국밥 한 그릇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흉흉하지. 요즘 호조에서 곡물 비리 소문이 돈다더군. 누가 빼돌리는지는 몰라도 백성들 등골이 휘는 모양이야. 도원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다가 무심코 끼어들었습니다. 곡물이라 함은 각 고을에서 나라에 바치는 곡식과 포목을 이르는 것이옵니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도원은 깜짝 놀란 얼굴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만 내가 그런 말을 얻지 않으냐? 도원이 되물었습니다. 그냥 어디선가 들은 것 같사옵니다. 연희가 고개를 갸웃하며 작게 답했습니다. 연희 자신도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낯설지 않은 단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원은 막순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희야,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느냐? 막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 집이었던 것 같사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있었고 누군가 저를 안고 그를 가르쳐 주었사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 모두가 울부짖었사옵니다. 그 뒤로는 잘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막수는 황급히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되었다. 더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막순이 다독였습니다. 도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집, 매화나무, 갑작스러운 변고, 어쩐지 죽은 친구가 생전에 하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내 다음에 한양 들를 때 혹 옛 호조 쪽 소식을 좀 알아보겠네. 도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호조 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막순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저 짚히는 게 있어 그러네. 너무 마음 쓰지 말게. 도원이 얼버무리며 답했습니다. 막수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연희는 여전히 국밥집의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손님이 뜸한 한낮이면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잦아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막순이 묻자 연희는 황급히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그저 국이 잘 끓는지 살피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매듭이 언젠가 풀리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곡물상 영감과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영감은 저작거리 상인 모임에서 막순의 국밥집을 두고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본 모를 아이를 들였으니 언젠가 큰 화를 불러올 것이요. 다들 조심들 하시오. 영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돌고 돌아 막순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막순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들을까봐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막순은 영감의 가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막순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요? 영감이 퉁명스레 답했습니다. 우리 연희를 두고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가 영감님께 해코지를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사를 방해한 일이 있습니까? 막순이 또박또박 따졌습니다. 영감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저 걱정되어 한 말이오.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어찌 믿느냐는 게지. 영감이 한 발 물러서며 답했습니다. 근본은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막순이 단단히 말했습니다. 영감은 더 대꾸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막순은 그대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막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돌아오니 연희가 평소처럼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막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연희야,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국을 끓여주마. 막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머니.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연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라는 말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막수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날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16이 되던 해 국밥집은 저작거리에서 손꼽히는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님 중에는 평민뿐 아니라 가끔 관아의 낮은 벼슬아치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분주한 점심나절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 둘이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호조에서 나온 서리들이었습니다. 국밥 2그릇 주시오. 그리고 술도 한 병. 한서리가 말했습니다. 연희가 음식을 나르는 동안 두 서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일부러 엿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타고난 귀가 밝아 그 말들이 자연스레 들려왔습니다. 이번 곡물 수량 또 손을 댔다면서 참판 대감 욕심이 끝이 없군. 한서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말 조심하게. 박억쇠 어른이 알아서 장부를 맞춰놓는다 하지 않던가. 다른 서리가 주위를 살피며 답했습니다. 연희는 그릇을 내려놓다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곡물 장부 손을 댔다는 말들이 머릿속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그때 서리 한 명이 품속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얇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채 황급히 자리를 뜬 서리들은 그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님이 흘린 물건이니 돌려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허나 어쩐 일인지 그 장부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상했습니다. 들어온 곡물의 양과 나라에 올린 수량이 맞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절로 줄을 맞춰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이 나는 수량이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일부러 빼돌린 것이옵니다. 연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나이에도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그 끝에는 분명 누군가의 이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막순에게 그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아주시옵소서. 손님이 흘리고 간 것인데 아무래도 이상하옵니다. 연희가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막수는 그를 잘 알지 못했기에 숫자만 어렴풋이 짚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부냐? 어디서 난 것이야? 막순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호조에서 나온 서리들이 흘리고 갔사옵니다. 곡물 수량이 맞지 않사옵니다. 연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막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조 일이라니 그건 우리 같은 백성이 함부로 건드릴 일이 아니다. 당장 돌려주거나 태워버려라. 막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오나 어머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나라의 재물을 빼돌리고 백성들이 그 손해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옵니다. 연희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안다. 나도 알아. 허나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섰다가 어찌 되는지 너는 모른다. 괜한 일에 휘말렸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워. 막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강하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부당함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막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연희가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다음 날 도원이 마침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막수는 그제야 마음을 열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원이,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연희가 이상한 장부를 주었는데 호조 비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네. 막순이 근심 어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원은 그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군.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물건일세. 도원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그러니 그냥 덮어두는 게 낫지 않겠나? 막순이 물었습니다. 도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 막순이 자네 생각해보게. 이 장부가 진짜라면 백성들 몫이 누군가의 욕심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네. 우리가 모른 척한들 마음이 편하겠는가? 연희는 그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두렵사옵니다. 허나 이 숫자들을 본 이상 못 본 척하기도 어렵사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와 다르지 않사옵니까? 막수는 연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
사람의 가치는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던 그 말을 연희가 고스란히 되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허나 무모하게 나서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막순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원이 거들었습니다. 내 한양의 발이 좀 넓으니 은밀히 이 장부의 출처와 진위를 알아보겠네. 섣불리 나서지 말고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세. 막순과 연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원이 자네 말대로 하세.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막순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연희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도 어머니와 도원 아저씨를 믿고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이 일에서 물러서지는 않겠사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위험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지만 누구도 다시 외면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원은 한양 곳곳을 오가며 은밀히 호조의 사정을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여 년 전 멸문한 전직 호조 좌랑 윤정학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밥집에서는 또 다른 근심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장부를 주운 다음 날 그 호조 설이 둘이 다시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어제 우리가 무얼 흘리고 가지 않았소? 설이 하나가 주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흘린 물건은 없었사옵니다. 혹 무얼 찾으십니까? 연희가 시치미를 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어본 것이요. 서리가 미심쩍은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연희는 서리들이 사라진 뒤에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막순의 얼굴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분명 그 장부를 찾으러 온 것이다. 더는 미룰 수 없겠구나. 막순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곡물상 영감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한층 날선 말투였습니다. 요즘 자네 가게에 관한 사람들이 들락거린다던데 무슨 일을 꾸미는 게요? 영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저 손님으로 왔다 간 것뿐입니다. 막순이 애써 둘러댔습니다. 근본 모를 아이를 데리더니 이젠 관아 일에 끼어드는 모양이군. 조심하시오. 괜히 화를 자초하지 말고. 영감이 의미심장하게 내뱉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막순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감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도원이 한양에서 돌아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막순이 자네 남편 생전에 윤정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가? 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막순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 머릿속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정학.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잘 기억이 나지 않네. 그게 누구인가? 막순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전임 호조 좌랑이었다네. 청렴하기로 이름났던 관리였는데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했다더군. 그 일을 주도한 것이 지금의 호조 참판 한치덕이라는 소문이 있네. 도원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연희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까닭 모를 가슴 떨림을 느꼈습니다. 윤정학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 형체를 드러내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윤정학이라는 분께 혹 자식이 있었사옵니까?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원은 연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네. 멸문 당시 행방이 묘연해졌다더군. 도원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순간 막순과 연희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막순이 떨리는 손으로 연희의 발목에 묶인 천 조각을 가만히 매만졌습니다. 연희야, 혹 이 천 조각에 대해 더 떠오르는 것이 있느냐? 막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희는 천 조각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사옵니다. 허나 어쩐지 가슴이 떨리옵니다. 연희가 작게 답했습니다. 도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네. 허나 만약 정말로 연희가 윤정학의 딸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닐세. 한치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막수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확신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간 품어온 의문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연희를 지킬 것이네. 막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막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소녀도 더는 이 일을 외면하지 않겠사옵니다. 비록 두렵지만 진실을 알아야겠사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위험한 진실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지만 누구도 다시 외면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치덕의 사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다녀간 서리들의 보고를 받은 한치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부 사본을 잃어버렸다고, 그것도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한치덕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 곧 찾아 회수하겠사옵니다. 서리가 벌벌 떨며 답했습니다. 한치덕은 차가운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 국밥집을 잘 살펴보아라.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란 말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조용히 저작거리 국밥집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그날 이후 한양을 오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장사보다 윤정학 사건의 진실을 캐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도원이 자네 장사는 어찌하고 일이 자주 다니는가? 막순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이번 일이 더 급하지 않겠나? 연희의 일이 곧 자네 일이고 자네 일이 곧 내 일이나 다름없네. 도원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막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의리를 보였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원은 국밥집 평상에 앉아 연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원도 보부상 일을 하며 익힌 한문 실력이 제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글자는 의리의 자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글자지. 도원이 붓으로 천천히 써보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그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원 아저씨는 어찌 저희를 이리 도와주십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말이옵니다. 연희가 물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붓을 내려놓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양어머니의 죽은 남편, 그러니까 내 친구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이지. 나는 그 말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다. 그 빚이라 함은 무엇이옵니까? 연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친구가 죽기 전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었지. 어쩌면 그것이 지금 이 일과 닿아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도원이 천천히 답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인연들이 켜켜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도원은 틈날 때마다 연희에게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연희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마치 잊었던 것을 다시 떠올리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내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다. 분명 좋은 데 쓰일 날이 올 것이야. 도원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도원 아저씨 덕분이옵니다. 어머니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여전히 저작거리를 떠돌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연희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도원과 연희 사이에는 친아버지와 딸 같은 끈끈한 정이 쌓여갔습니다. 막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도원이 자네가 연희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구먼. 막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군. 나도 연희를 보면 꼭 친자식 같은 마음이 든다네. 도원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혼인 중매쟁이였습니다. 막순이 자네, 이제 연희도 다 컸으니
좋은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좋은 자리가 하나 있어 왔네. 중매쟁이가 너스레를 떨며 말했습니다. 막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연희의 정체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혼사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이르네. 연희는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아. 막순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 말해도 나이가 차면 다 늦는 법인데. 중매쟁이가 아쉬운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희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다가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자신의 혼사보다 지금은 풀어야 할 더 큰 매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매쟁이가 돌아간 후 막순과 연희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 와중에 혼처 이야기라니. 막순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사옵니다. 연희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국밥집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잠시나마 무거운 근심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국밥집에 낯선 사내 셋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치덕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호조 장부를 보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순히 내놓으면 좋게 끝낼 것이다. 사내 하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막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저 국밥을 파는 가게입니다. 막순이 단호히 답했습니다.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야. 사내가 칼자루에 손을 얹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막순의 손을 꼭 잡으며 버텼습니다. 그때 마침 도원이 등짐을 지고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대낮부터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니. 도원이 사내들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들은 도원의 다부진 체격과 눈빛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내 놈은 또 무엇이냐? 사내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 집안의 식구나 다름없는 사람이요. 더 행패를 부리면 관아에 알리겠소. 도원이 단호히 맞섰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험상궂은 말을 남기고 물러갔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만 다음에는 일이 곱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라진 후 막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연희가 황급히 막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도원이 자네가 와서 다행이었네. 막순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도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겠네. 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도 서둘러 진실을 밝힐 방법을 찾아야 하네. 도원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한 눈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사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사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멈추자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 들으니 윤정학 대감이 살아생전 가까이 지내던 절이 있었다 하더군. 도성 외곽의 해명사라는 곳이라네. 도원이 말했습니다. 그 절에 무슨 단서라도 있다는 말인가? 막순이 물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한번 찾아가 볼 가치는 있을 듯하네. 도원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원은 길을 나섰습니다. 해명사는 한양에서 꼬박 하루를 걸어야 닿는 외진 산골 사찰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도원은 산적 행세를 하는 떠돌이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보찜을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보부상 특유의 입담과 눈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해명사에 다다랐습니다. 해명사의 늙은 주지는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승은 아무것도 모르오. 그만 돌아가시오. 주지가 단호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도원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그 산자락에 머물며 정성을 다해 주지를 설득했습니다. 공양미를 보시하고 절의 허드레시를 도우며
진심을 보였습니다. 소인이 찾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옵니다. 10년 전 멸문한 윤정학 대감의 억울함을 풀고자 함이옵니다. 혹 대감과 인연이 있으셨다면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도원이 간곡히 청했습니다. 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윤 대감은 생전에 이 절의 큰 시주였소. 그분이 변을 당하기 직전 무언가를 소승에게 맡기며 신신당부하셨소. 절대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주지 말라고 말이오. 도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도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호조의 장부 사본이라 하셨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훗날 진실을 밝힐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 하셨지. 주지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원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하셨소. 자신의 딸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가 자라 진실을 마주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오. 주지가 깊은 한숨과 함께 답했습니다. 도원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연희가 바로 그 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디 그 장부를 소인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소인이 그 따님을 알고 있사옵니다. 도원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주지는 도원의 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된 모양이구려. 따라오시오. 주지는 법당 뒤편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윤정학이 생전에 쓴 짧은 서찰 한 장도 함께였습니다. 도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찰을 펼쳤습니다. 서찰에는 짧지만 절절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의 무사를 비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글이었습니다. 도원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그 장부와 서찰을 고이 품에 안았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스님, 이것으로 반드시 억울함을 풀겠사옵니다. 도원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해명사를 나서는 도원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향한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도원은 몇 번이고 품 안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행여 잃어버릴세라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마침내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도원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안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막순이, 연희야, 드디어 찾았네. 도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막순과 연희는 그 말에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진실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가져온 서찰과 장부를 본 막순과 연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윤정학의 절절한 글귀는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령제 아버지의 글이옵니까? 연희가 눈물 맺힌 눈으로 물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해명사 주지 스님 말씀으로는 그러하다. 도원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연희는 서찰을 읽어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귀 속에는 어린 딸의 무사 안위를 비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낯설지가 않사옵니다. 이 필체가 어쩐지 가슴 깊은 곳에서 나치게 느껴지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수는 연희를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되었다. 이제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막순이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장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장부를 펼쳐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는 한치덕이 호조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된 비리의 기록이옵니다. 무려 12년치 수량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사옵니다. 연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원과 막수는 그 정교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윤 대감께서는 이미 한치덕의 비리를 낱낱이 알고 계셨던 모양이군. 그런데도 먼저 당하신 것이라니. 도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증거를 모으던 중에 선수를 빼앗긴 것이겠지요. 한치덕이 먼저 역모로 몰아 입을 막아버린 것이옵니다. 연희가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알고 있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혹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막순이 물었습니다. 윤 대감 밑에서 일했던 아전이나 서리들 중 누군가는 살아있을지도 모르네. 네, 한 번 더 알아보겠네. 도원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원은 다시 한양을 돌며 옛 호조 사람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치덕 밑에서 일하는 서리 박억쇠가 한때 윤정학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원은 조심스레 박억쇠에게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억쇠는 도원을 보자마자 잔뜩 경계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더 캐묻지 마시오. 박억쇠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오. 윤정학 대감의 일로 왔소이다. 도원이 다급히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을 듣자 박억쇠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소? 박억쇠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감의 따님이 살아계시오. 진실을 밝히려 하니 도와주시오. 도원이 간절히 청했습니다. 박억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도울 수 없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들였소. 박억쇠가 괴로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도원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억쇠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도원은 한 가닥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편 국밥집에서는 연희가 샘 재능을 살려 장부의 허점을 더욱 정밀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한치덕이 빼돌린 곡물의 규모와 그 자금이 흘러간 경로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대로라면 한치덕이 빼돌린 재물의 흐름을 거의 다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연희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막수는 그런 연희를 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딸이 점점 더 위험한 일에 깊이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에 다시 들렀던 호조 서리 하나가 연희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흠칫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치 익군. 혹 윤 대감 댁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데. 서리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연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하옵니다. 연희가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를 떴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날 밤 그 서리는 한치덕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대감, 묘한 일이 있사옵니다.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윤정학 대감댁과 닮은 얼굴의 처자를 보았사옵니다. 서리가 조심스레 보고했습니다. 한치덕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윤정학, 그자의 핏줄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한치덕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확실치는 않사오나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사옵니다. 서리가 답했습니다. 한치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웃었습니다. 10년을 숨어 살았다면 이제와 들킨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느냐. 당장 그 국밥집을 샅샅이 조사해 보아라. 그렇게 한치덕의 명을 받은 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국밥집을 향한 감시의 눈초리가 한층 더 매서워졌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중이었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멀찍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국밥집으로 돌아와 막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듯하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어이 들킨 모양이구나. 이제 어찌해야 할지 막순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국밥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의 여식, 연희라는 자를 데려오라는 참판 대감의 명이시다. 포졸 우두머리가 위압적으로 외쳤습니다. 막수는 연희를 등 뒤로 감싸며 막아섰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이러십니까?
우리 아이가 무얼 잘못했단 말입니까? 막순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죄목은 추후 밝혀질 것이다.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경을 칠 것이야. 포졸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가 가겠사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옵소서. 연희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더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국밥집 마당에 홀로 남은 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막순을 휩쌌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막순은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을 향해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렇게 진실을 향해 내딛던 발걸음은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연희는 차가운 마당에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한치덕이 연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이름이 연희라 하였느냐? 내 부모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느냐? 한치덕이 비릿한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연희는 두려움을 애써 누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는 국밥집 막순의 딸이옵니다. 그 외에는 알지 못하옵니다. 연희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한치덕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짓을 고하는구나. 내 얼굴이 죽은 윤정학과 꼭 닮았다는 보고가 있다.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한치덕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연희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를 알지 못하옵니다. 저작거리에서 떠돌다 양어머니께 거두어졌을 뿐이옵니다. 연희가 단호히 답했습니다. 한치덕은 연희를 한참 동안 노려보다가 옆에 있던 서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다면 모두 가져오너라. 한치덕이 명했습니다. 서리들이 연희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연희는 발목에 천 조각을 옷 속 깊이 숨겨두었기에 들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처 숨기지 못한 작은 종이 한 장, 도원이 가르쳐준 글씨 연습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한치덕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필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 글씨 묘하게 낯이 익군.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한치덕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작거리 보부상에게 배웠을 뿐이옵니다. 연희가 침착하게 둘러댔습니다. 한치덕은 한참을 더 캐물었지만 연희는 끝내 흔들림 없이 같은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한치덕은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려보내주마. 허나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내 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치덕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연희는 그렇게 가까스로 풀려나 국밥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막수는 대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보자마자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막순이 눈물을 쏟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니, 다행히 무사히 풀려났사옵니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를 넘긴 듯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가짜 승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치덕은 이미 연희의 정체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결정적 증거가 없어 잠시 물러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이 황급히 국밥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연희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네. 괜찮은가? 도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네. 허나 이대로는 안심할 수 없을 듯하네. 막순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도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치덕이 본격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도 서둘러야 하네. 더 늦으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연희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움켜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오늘 관아에서 그자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사옵니다. 그것은 분명 죄지은 자의 눈빛이었사옵니다. 더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사옵니다. 막순과 도원은
그런 연희의 결연한 모습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무거운 정적이 국밥집을 감쌌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이 서서히 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풀려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한치덕은 결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밥집 여인과 아이를 낱낱이 캐보아라. 죽은 윤정학과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한치덕이 신복에게 명했습니다. 신복은 옛 호적과 관아 기록을 뒤지며 막순의 죽은 남편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막순의 남편이 생전에 한양을 오가는 행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정학과 같은 고을 출신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군. 한치덕이 차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치덕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연희가 단순히 막순이 거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윤정학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치덕이 풀어놓은 자들은 저작거리 곳곳을 돌며 막순과 연희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의 단골 손님부터 이웃상인들까지 한치덕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치덕의 끈아풀들은 곡물상 영감을 찾아냈습니다. 평소 연희를 못마땅해하던 영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간의 일을 술술 털어놓았습니다. 그 아이 처음 왔을 때부터 어딘가 수상했지. 말투도 양반가 아이처럼 정갈하고 셈도 보통이 아니었으니 게다가 요즘은 웬 보부상이 자주 드나들며 둘이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의논하더이다. 영감이 별 생각 없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정보는 곧장 한치덕에게 전해졌습니다. 한치덕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보부상이라 그자가 이 일에 끼어든 모양이군. 그자의 뒤도 캐보아라. 한치덕이 명했습니다. 며칠 후 도원이 한양거리를 걷던 중 낯선 사내들에게 미행당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도원은 일부러 먼 길을 돌아 미행을 따돌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한치덕은 도원의 정체와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한치덕은 그날 밤 호조관아 깊은 곳에서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 계집은 윤정학의 핏줄이 틀림없다. 더 늦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 한치덕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오나 대감 명확한 증거 없이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사옵니다. 측근 하나가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그러니 직접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다. 주변부터 무너뜨려라. 한치덕이 음흉하게 웃으며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덕의 이간질 전략 2단계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국밥집 여인이 사실 영모 죄인의 자식을 숨겨주고 있다더라.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우리까지 화를 입는 것 아닌가. 다른 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저작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고 국밥집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막순이 자네, 요즘 장사가 영시원찮은 듯한데 무슨 일인가? 이웃 상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별일 아닐세. 곧 나아지겠지. 막순이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막순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의 근원이 한치덕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달리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원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한치덕은 도원이 거래하던 상단에 압력을 넣어 더는 도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손을 썼습니다. 미안하네 도원이. 위에서 자네와 거래를 끊으라는 압박이 들어왔네.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거래처 상인이 곤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도원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신용과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세 사람을 서서히 고립시켜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소녀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사옵니다. 차라리 소녀가 떠나는 것이.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막수는 그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떠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막순이 연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치덕의 마지막 수단은 이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도원이 해명사에서 가져온 장부와 서찰의 존재를 한치덕이 눈치챘습니다. 한치덕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 자객을 보냈습니다. 그 보부상이 해명사를 다녀왔다는 보고가 있다. 분명 무언가를 가져왔을 것이다. 오늘 밤 안으로 회수해 오너라. 걸리적거리면 목숨도 거두어도 좋다. 한치덕이 냉혹하게 명했습니다. 그날 밤 도원이 묵고 있던 객주의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밤중 인기척의 잠에서 깬 도원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순순히 그 장부를 내놓아라. 그리하면 목숨은 살려주마. 자객 하나가 칼을 빼들며 말했습니다. 도원은 황급히 품 안의 장부를 옷속 깊숙이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들이 누구의 명을 받아 이러는지 내 모를 줄 아느냐. 도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닥쳐라.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자객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도원은 옆에 있던 등잔을 집어 던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등잔불이 흩어지며 잠시 방 안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 틈을 타 도원은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나 자객들은 이미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황급히 품 안의 장부를 지키려 했습니다. 허나 셋이나 되는 자객들의 동시 공격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격투 끝에 도원은 옆구리를 깊이 베이며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인근 객주 주인이 소란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객들은 더는 머무르지 못하고 장부를 빼앗지 못한 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도원은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막순과 연희는 한 걸음에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객주 방 안 핏기 잃은 얼굴로 누워있는 도원을 본 순간 막순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원이 정신 차리게. 도원이. 막순이 울부짖으며 도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도원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장부는 무사하네. 다행히 지켜냈어. 도원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자네가 이리 다쳤는데. 막순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연희도 도원의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원 아저씨, 죄송하옵니다. 소녀 때문에 이리 큰 화를 입으셨사옵니다. 연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원은 힘없는 손을 들어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내 아버지께 빚을 갚는 것이니. 그 말을 끝으로 도원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원이 황급히 달려와 상처를 살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처가 깊습니다. 며칠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의원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막순과 연희는 그날 밤을 꼬박 도원의 곁에서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국밥집을 봐주던 이웃 안악이 한 걸음에 달려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막순이, 국밥집에 불이 났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듯하이. 막순과 연희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허겁지겁 저작거리로 달려갔을 때 국밥집은 이미 절반 가까이 불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막순은 가게 현판을 발견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손수 짜준 그 현판이 새까맣게 타버려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정성껏 지켜온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흔적도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보, 미안하오. 막수는 타버린 현판 조각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연희도 그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모두 소녀 때문이옵니다. 정녕 소녀 때문에. 연희가 자책하며 흐느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도 선뜻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조력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군 닭에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하옵니다. 연희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막순도 더는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타버린 자네를 바라보며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타버린 국밥집 잔해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희망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져버린 듯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불타버린 국밥집 잔해 앞에 주저앉은 연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무너졌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연희는 홀로 잿더미 위에 앉아 타버린 현판 조각을 매만졌습니다. 그 순간 까마득히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화염에 휩싸인 큰 집 마당에서 누군가 자신을 품에 안고 황급히 도망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들었던 한마디가 귓가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연희는 그 대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양어머니 막순이 처음 자신을 거두던 날 해주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동시에 친아버지 윤정학이 생전에 들려주었을 법한 말과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라. 연희는 그 말을 되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야말로 진짜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양어머니가 전 재산을 털어 자신을 거둔 순간이 그러했습니다. 도원이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준 순간들 역시 자신을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겠사옵니다. 연희가 잿더미 위에서 결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때 막순이 연희를 찾아 다가왔습니다. 밤새 도원의 곁을 지키다 온 길이었습니다. 연희야, 여기 있었구나. 밤새 추웠을 텐데. 막순이 연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막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막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소녀 이제 알겠사옵니다. 소녀가 누구의 딸이든 지금의 소녀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사옵니다. 그러니 더는 죄책감에 숨지 않고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겠사옵니다. 막순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연희야, 내 말이 맞다. 우리 이제 더는 숨지 말자. 정면으로 맞서자꾸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도원이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지만 더는 누워있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막순이, 연희야, 박억쇠가 마음을 돌렸다는 소식일세. 도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막순과 연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정녕 사실인가? 막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네. 자네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문을 듣고 더는 양심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직접 나를 찾아왔다네. 도원이 답했습니다. 박억쇠는 그날 새벽 직접 객주로 도원을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치덕이 윤정학을 모함한 전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곡물의 구체적인 행방까지 낱낱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이제라도 윤 대감의 억울함을 풀고 싶소. 박억쇠가 결연히 말했다고 도원이 전했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인이 나선 것입니다. 세 사람은 박억쇠의 증언과 해명사에서 가져온 장부를 모았습니다. 발목에 천 조각까지 모두 챙겨 신문고를 향했습니다. A 스토리의 진실 추적과 B 스토리의 인연과 의리가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원이 가르쳐준 글공부 덕에 연희는 직접 상소문을 또박또박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박억쇠의 증언은 그 상소문에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천 조각의 문양은 연희의 신분을 증명할 마지막 열쇠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니 이제 정면으로 부딪혀 보자꾸나. 막순이 굳은 결의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신문고를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문고가 울리던 날, 한양관아 앞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소문을 받쳐 들고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옵니다.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한 전 호조 좌랑 윤정학 대감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하옵니다. 연희가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어사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어사는 즉시 친국을 여러 사건을 직접 다루기로 했습니다. 관아 마당에 임시로 마련된 자리에 한치덕이 불려 나왔습니다. 한치덕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란이냐. 죽은 죄인의 딸이라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이리 소란을 피운단 말이냐. 한치덕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한치덕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는 윤정학 대감의 딸 연희옵니다.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연희가 떨림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윤대감 핏줄이었단 말인가.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당당하게 나서는 걸 보니 거짓은 아닌 듯한데 다른 이가 거들었습니다. 어사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윤정학의 딸이라는 증좌가 있느냐. 연희는 품에서 발목에 묶었던 천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좌이옵니다. 소녀가 어릴 적부터 지니고 있던 것으로 어머니께서 손수 짜주신 가문의 문양이 새겨져 있사옵니다. 어사는 그 천 조각을 받아 가까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교한 문양이 한눈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문양이 윤정학 가문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어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막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증언하겠사옵니다. 10년 전 이 아이를 거둘 당시부터 이 천 조각을 지니고 있었사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명사 주지 스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던 윤대감의 서찰과도 필체와 문양이 일치하옵니다. 도원이 품에서 장부 사본과 서찰을 꺼내어 어사 앞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윤정학 대감께서 생전에 해명사에 맡겨두신 고조 장부 사본이옵니다. 한치덕이 12년에 걸쳐 공물을 빼돌린 증좌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어사는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연희는 그 옆에서 장부 속 숫자들을 또박또박 설명해 나갔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매해 곡물 수량과 실제 상납량의 차이가 일정한 비율로 빠져나간 것을 알 수 있사옵니다. 그 차액이 흘러간 곳을 역추적하면 모두 한치덕 대감의 사가로 이어지옵니다. 연희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치덕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것은 다 모함이요. 죽은 윤정학이 생전에 조작한 거짓 장부일 뿐이요. 한치덕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억쇠가 마당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그만 멈추시옵소서. 소인이 모든 것을 증언하겠사옵니다. 박억쇠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치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억쇠, 내 이놈, 감히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한치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억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사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인은 당시 윤정학 대감 밑에서 일하던 설이었사옵니다. 한치덕 대감이 윤대감을 영모로 모함한 것은 호조 참판 자리를 차지하고 공물을 빼돌리기 위함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들었사옵니다. 죽은 윤대감께 진 은혜를 갚지 못한 죄, 이제라도 진실을 고하여 씻고자 하옵니다. 박억쇠의 증언이 끝나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치덕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감, 변명할 여지가 없으시다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시지요. 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치덕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런 자들에게. 한치덕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측근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소인은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모든 것은 대감의 지시였사옵니다. 곁에 있던 신복마저 책임을 떠넘기며 발을 뺐습니다. 한치덕은 사방에서 등을 돌리는 자들을 보며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세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호조 참판 한치덕은 충신을 모함하여 멸문케 하고 12년간 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빼돌린 중죄를 저질렀다. 이에 관직을 박탈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며 의금부에 압송하여 엄히 국문할 것이다. 포졸들이 한치덕을 끌고 갔습니다. 한치덕은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통쾌함과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벌을 받는구먼. 그동안 백성들 등쳐먹은 죄가 얼만데. 누군가 외쳤습니다. 역시 하늘이 보고 있었던 게야. 다른 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사는 이어 연희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학의 충정과 억울함이 오늘로 밝혀졌다. 그대는 죄인의 딸이 아니라 청렴했던 충신의 딸이다. 나라에서 윤정학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후손인 그대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연희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사옵니다. 연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막순도 연희를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연희야, 정말 장하다. 막순이 연희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도원도 그 곁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야 친구에게 진 빚을 다 갚은 듯하네. 도원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사는 막순을 향해서도 치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대는 전 재산을 털어 의지할 곳 없는 아이를 거두고 끝까지 지켜내었다. 그 갸륵한 마음을 나라에서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응당한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막순은 황송한 마음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그렇게 한치덕은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져 엄벌에 처해졌고 윤정학의 명예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나라에서는 막순에게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넉넉한 전답과 함께 표창을 내렸습니다. 불타버렸던 국밥집도 나라의 지원으로 예전보다 훨씬 크고 번듯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제 누구도 연희를 두고 근본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순의 국밥집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번창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 앞에 줄을 섰습니다. 연희는 비록 친아버지의 명예는 되찾았지만 끝내 양어머니 막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이제 윤가의 핏줄이기도 하지만 평생 막순 어머니의 딸로 살아가겠사옵니다. 연희가 막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막순은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연희야, 핏줄이 무어 그리 중하겠느냐.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곧 우리의 진짜 인연이지. 세월이 흘러 연희는 어느덧 19살의 어엿한 처녀가 되었습니다. 번듯하게 새로 지어진 국밥집 마루에 막순과 연희가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작거리에서 헐벗고 팔려가던 그 비쩍 마른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곱고 단단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10냥짜리 거래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거쳐 그 누구보다 단단한 모녀의 정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연희야, 그날 너를 데려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막순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녀도 그날 어머니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었사옵니다. 연희도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도원이 등짐을 내려놓고 평상에 걸터앉아 두 모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베푼 선의는 언젠가 반드시 더
큰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일깨워준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